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감 기조를 끝장 국감이라고 정하고 김건희 국감을 이제 공표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인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십니까, 의원님? 누가 뭐래도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때 늦었는데 진작했어야지. 근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국감 시작하기 직전에 저렇게 심판본부를 당에서 만드는 거로 봐서 무조건 김건희 국감으로 가겠다, 야당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어디서 이번 국감에 무슨 정책 질의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이. 이번엔 무조건 네. 영부인이다. 네. 근데 국힘 쪽에서 이재명 방탄으로 잡은 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2개나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뭘 해요? 법원에서 이제 지금 선거가 시작되는데 뭐 국회에서 뭐 와글와글 떠든들 그게 무슨 법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요? 영향 끼칠 수가 없는 구조지 기본적으로. 네. 근데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그리고 열흘 후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슨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곧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영부인 관련해서는 안 그렇죠. 이번 국감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오늘 제가 풀로 보진 못했는데 시간이 날 때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부터. 근데 뭐 국토위라든가 네. 이런 데에서 국정감사 된 걸 보니까 이게 참 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이를테면 뭐 자료 같은 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그렇죠. 자료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그때 상황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 여야 합의로 국토위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자료가 안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럼 국토부가 자료를 안 왔으면은 이 자료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한준호 의원이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보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또 막 뭐 중간에 또 막 태클 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에는 국정감사 김건희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국정감사를 잘 진행을 하려면은 핵심 증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부터 지금 뭐 안 오겠다. 뭐 해가지고 또 뭐 직접 전달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그리고 이 정권에게도 이번 국감이 위기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일이 좀 진행이 탄핵에 관련돼서든 특검이든 뭔가 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도 당이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의 위기예요. 제가 보기엔 영부인 관련해서 뭐 새로운 거 한 꼭지 정도 그 제기를 못하면 완전히 국감을 실패한 의원으로 찍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 오르는 것이다. 그럼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한 건씩은 해야 돼. 적어도. 지금 세 분 공이 말씀하시는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100여 명에 달한다는데 오늘 이제 개문발차 국정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행안위가 열렸는데 그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저 증축공사의 21g 대표가 이미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행 명령장 가지고 회사 찾아갔지만 이미 패문 부재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죠. 뭐 기껏해야 나중에 과태료나 아니면 이제 고발해서 이제 벌금 물리는 거밖에 없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어요. 그 21g 그 대표가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회사 이름을 21g으로 찾았을까? 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믿는 거냐? 그러니까요. 네. 그 범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친분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네. 영부인하고. 근데 안 내보내겠죠. 네. 아니 근데 이정부 일에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다 영적인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나무를 심고 영혼의 무게를 따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불편하실 줄 모르고 그 21g 대표 이제 동행명령장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증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고발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라도 통상은 불출석 사유서라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도 안 내고 이제 돌아다닌다는 건데 언제까지 이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언론들도 보수 언론조차도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이거 뭐 어떤 배경일까요? 아니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은 굉장히 두텁다는 게 확인이 됐고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를 충분히 커버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저건 불출석 사유서까지 안 하고 나중에 고발 당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감내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여러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발언을 하다가 실언을 하고 거기서 뭔가 또 실수를 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이 심산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 지난번에 재표결 한 거 보면은 사실 이탈표를 이제 4명이라고 보통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찬성으로 새로 바뀐 사람 2명에 네. 기권 무효 2명이라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은 굉장히 새로운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탈표가 5표다. 이게 숫자가 잘못 세워졌다. 이게 기권 무효 빼고 실제로는 개혁신당에서 아마도 찬성을 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하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론 이탈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그 국힘 내부적으로도 피로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죠. 네. 그분들도 김건희 때문에 진짜 내가 암에 걸리겠다, 진짜. 암 걸릴 지경이다. 그러면서 발암 물질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도 이게 곤혹스럽기도 하고 아주 피곤한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른바 쉴드를 쳐야 되냐. 네. 근데 쉴드를 치기가 정말 힘든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는. 네. 뭐야 도대체.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분명히 흔들리는 사람이 몇 명 더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아니면 이번 국감장을 통해서 영부인의 육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또 왕창 흔들릴 수 있겠죠. 그 육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공천 개입 의혹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명태균 씨하고 실제로 보면 다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국감 시작을 앞두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로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얼굴과 실명을 다 공개하고 나왔습니다, 변호관님.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아니 좀 이렇게 좀 할 거면 좀 낮에 해주면 좋은데 또 밤에 해가지고 오바피. 예. 왜냐면 다른 사람 따라하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보고 막 예? 어쨌든 본인의 실명과 네. 이름을 다 공개를 했고 원래 이 씨로 알려져 있었죠. 이제 네, 영어 알파벳 이 E. 씨 네. 회계 책임자로 항상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본인이 강혜란 씨다. 네. 강혜경. 강혜경. 네. 강혜경. 강혜경. 네. 예. 강혜경. 죄송합니다. 네. 예. 하도 이제 이름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스픽스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내가 윤통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후보였죠. 당시 후보도 후보였지만. 아니었죠. 그렇죠. 후보도 아니었죠.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갖고 서울에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를 찾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가서 이제 보고를 했고 어찌됐든 그걸 대선 전날까지 맞아요.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공표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그 스픽스 대표 얘기에 따르면 한 26차례 뭐 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비용이 3억 6천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3억 6천을 나중에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강시에 따르면은 그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받았느냐? 이게 쭉 스픽스에서 본인이 한 내용을 훑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 대신에 받아온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맞아요. 그거의 네. 대가였다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뭐 뉴스토마토라든가 이런 데서 다 보도를 했겠지만 세비 반띵 있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명태균 씨가 반 1원도 틀리지 않게 그 반띵을 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3억 6천에 대한 어떤 보전 차원에서 네. 그 세비 반띵을 요구를 했고 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응한 것이라면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 스픽스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제가 막혔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지만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논리 이루어지는 것 구조는 같다. 네. 완성이 된다. 네. 저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그 대선 후보라는 건 사실은 장삼이자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당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후보 본인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면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00개, 5,000개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후보나 캠프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하면? 공식 캠프에서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의 캠프는 그 광화문 쪽에 있는 이마 빌딩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 국회 앞쪽으로 캠프를 옮겼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선 때부터 소위 그 서초동 캠프라는 게 많이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마 빌딩에 있는 거는 당 후보 되기 전에 예비 후보 당시에 공식 캠프였고 예비 후보자 사무실이었고 그 아크로비스타 쪽에 이제 서초동 팀이 있었는데 그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는 이 공식 캠프까지는 전달이 안 된 여론조사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팀만 네. 본 거기만 참고를 해서 본 여론조사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때 법정 선거 비용이 대략 한 400억이 좀 넘거든요. 4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은 사실은 공식 그 선거 비용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식 캠프는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됐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요 팀 내에서만 후보와 그 몇몇 사람들만 참고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 비용에서 지급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법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말 그대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 정치자금 수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여론조사를 하고 만약 사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걸 후보가 알고 모르고는 범죄가 구성되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알고 있던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 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선거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자금을 그 명태균이 됐던 누가 됐던 그 사람들이 대신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자금을 지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용 보전이 안 되면서 그 사람 비용으로 여론조사가 그냥 실시되고 그거를
후보가 됐던 누가 됐던 참고를 하고 활용을 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슈가 당연히 생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타임라인 상의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등록이 되기 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바람이 일으켜지면서 이제 당에 들어오고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머니투데이나 경남메일 같은 이제 언론사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낼 때예요. 그때는 캠프와 상관없이 그냥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이 이제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니까 이걸 당에서 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 오염된 뭔가 표본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딱 가지고 와서 그게 대선의 결과에 언체나 영향을 끼쳤으니 그때 그걸로 당신이 당선되지 않았느냐라면서 뒤에 대가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캠프가 완벽히 구성되기 전에 돌아갔던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리고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가 관계에 대해서 밝히기를 금전적으로 본인 어쨌든 간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덧대서 그 해에 있었던 6월 재보 전에 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으로 가야 된다. 같은 팀이었으니까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 이런 육성 증언을 하고 있고요. 보태서 의창구 때 저희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단수 후보 공천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서 그때 김종양 후보가 지금 의원이죠. 지역구에 유력한 후보였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럼 그런 설명이라면은 이 말 그대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진술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뭔가 대가 관계까지도 본인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네. 그 대가로 그러니까 그 대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돈 받으러 간다라고 명태균 네. 씨가 얘기를 해요. 3억 6천. 그래서 받아왔느냐? 네. 못 받았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어제 스픽스에서 한 얘기 그거예요. 돈 대신에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천이 누구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대가성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고. 공천 어음을 받아온 거네요. 그렇죠. 네. 공천 어음. 네. 살다 공천 어음이 다 근데 있네. 저는 진짜. 또 하나 이상한 게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미 네.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PNR도 그렇고요. 미래한국연구소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인지도가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흔히 말해서 수도권에서는 약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빙성이라든가 신뢰에 있어서 일단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캠프는 물론이고 다 의문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한번 찍었고 네. 경고 처분도 받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이력을 가진 어떤 업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의심 안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과연 캠프 관계자는 물론이고 몰랐을까 이거를? 네. 저는 그 가능성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의로 정책 책사라는 명태균 씨 스스로의 주장을 예. 수용하더라도 아니 대선 캠프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명태균 씨 본인도 물론 과거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도 있는데다가 업체는 또 이렇게 네. 과태료 경고 그다음에 심지어 고발도 당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정도의 체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알았으면 체크를 했겠죠. 네. 공식 캠프에서 어느 정도 걸렀겠죠. 근데 그게 공식 캠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네. 일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언론사와 뭐 이렇게 이 기관에서 민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렸다 그러면 사실 캠프에서 그걸 뭐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여론조사 업체가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거는 그 비용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기사나 네, 뭐 네.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그건 당이나 캠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다만 유력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캠프에서도 계속 체크는 하죠. 그렇죠. 네, 네. 어디서 많이 얼마나 되니까. 왔다, 어디서 네. 얼마나 왔다, 추세가 어떻다 이런 거는 하지만 한국 무슨 연구소였죠? 미래한국연구소. 그걸 누가 알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강혜경 씨의 증언과 또 명태균 씨의 또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붙여서 좀 봐야 됩니다. 이 연결을 시켜 보면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네. 대로. 그러니까 이마빌딩에 있는 공식 후보 캠프 말고 아크로비스타라는 거기는 거는 온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네. 갔다는 아니, 여러 번 얼마나 갔다고 얼마나 합니다. 자주 갔는지 그 키우는 반려견이 와서 자기한테 기대고 누웠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횟수를 헤아려 보진 않았대요. 하지만 여러 번 갔다라고 이제 본인이 동아일보 취재팀이 창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크로스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자주 아크로비스타를 명태균 씨가 드나들었고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 가족들을 안 쳐다놓고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가족들이라봤자 두 사람밖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랑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국무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하고 여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사에게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그렇지. 가족들을 앉혀다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앉혀놓고는 마치 그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한 네. 그런 뉘앙스. 그런 뉘앙스로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저는 계속하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신기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들을 또 계속 풀어내요. 어떤 방어 기제일까요 이게 의원님? 저는 용산을 향해서 계속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지는 그리고 명태균 씨만 갖고 있는 아니면 알고 있는 거를 하나 둘씩 그것도 법적 문제가 안 될 거 같은 것만 하면서 여차하면 나 이거 다 터트린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지금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세비 반띵 이거는 거의 입증이 명백하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세비 정확하게 1원도 틀리지 않게 절반씩 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강희경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안 친다? 안 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결정을 한다면 검찰에서 아니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몇 건이나 돼요. 액수적으로도 네. 큰 돈이기 액수도 액수지만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 세비 반띵이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명태균 씨는 조만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산을 향해서 계속 공포탄을 쏘면서 나 혹시 구속될 상황에 처해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네. 그리고 나 뭐 언론 안 그래도 나하고 인터뷰하자는 언론사 널렸어 지금.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받아줘. 그리고 다 특종이야 이건. 그런 상황을 지금 간간히 보여주면서 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의원님 발언을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고도의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성사가 안 된 것만 주로 얘기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아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총리시켜준 것도 네.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인수위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는데 안 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정수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서 안 했을 것 같으냐, 네. 누가 단일화를 했는데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면서도 네. 성사가 안 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성사가 됐으면 국정농단 그러니까. 네. 성사된 건 얘기 못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뿌리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죠. 이런 방구 입도 못하는 꺾고 걸로 못하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딱 비교해 봤을 때 명태균 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다 합친 총합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의 총합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명태균 씨는 이미 실형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받으셨죠. 네. 예, 사기로. 집행유예요? 네, 아, 2년의 집행유예입니다.
그 창원 지역의 고위직 공무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네. 모 공무원한테 돈을 일종의 요구했어요. 2019년도라고 하던데 2019년이요. 뭐 얼마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고위 공무원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게 밝혀져가지고 네. 이제 사기 혐의가 입증이 돼서 유죄를 그러네. 받았죠. 2019년도에는 몰랐던 모양이네. 당시 고위층하고는. 아니면 그 사건의 경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가?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한국 연구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경고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른 정치인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지금 김영남 전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대단히 소소한 게 일단 이준석 의원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습니다. 본인 인터뷰에서도 뭐 선거 관련된 얘기를 일부 예. 했죠. 예. 그러면 그 여론조사, 그 관여한 미래한국 연구소라든가 PNR이 됐든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여론조사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것이었느냐? 이것까지도 저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아니 근데 그 선거를 그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좀 치러보셨으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들이 네. 각기 자기들이 수집한 조사 결과 비공개 조사 결과 가지고 와서 후보들한테 은연중에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원래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거를 또 적극 활용하는 후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로 공천을 해야 된다. 공천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언론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기사로 내고 그 언론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래서 선거 앞두고 좀 그 언론사별로 특히 이제 좀 소규모 언론사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들쑥날쑥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른바 중앙 정치 무대에서 권력의 핵심부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작업을 상당히 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 기사를 활용해서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작업을 가장 이 판에서 잘하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접근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선거 뭐 이 사람 선거 저 사람 선거에 다 공통되게 연관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언급했던 네. 선거에 다 김종인 위원장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랜만에 당선될 때 그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당에. 네. 그래서 그 선거를 총괄 지휘했고 하여튼 싫었고. 제가 보기엔 거의 공통되게 공통 분모는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오래된 인연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아는 사이인 거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인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2022년에 치러진 연속적으로 치러진 선거들 그 말 그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 보궐선거는 21년이었죠. 그다음에 대선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 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하고 명태균 두 분의 관계가 제법 돈독했다. 돈독하고 깊이가 있었고 오래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선거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준석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관여한 그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내일 7시에 뭐 커뮤니티가 뒤집어. 근데 그 부분이 만약 명태균이 깊이 관여가 돼 있는데 요런 식으로 만약에
윤석열 캠프가 공식 캠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만약에 관여가 된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도 저는 충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넓히면 오세훈 시장도 네. 물론 이제 명태균 씨의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관여한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개입이 저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확대를 시켜야 된다. 여하간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쨌든 가장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오전에 동남아 삼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엔 보통은 이제 여당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인사차 참석을 하는데 어제 한종훈 대표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초단체장 4군데의 보궐선거가 곧 있잖아요. 네. 그 부산 금정구에서의 선거 유세를 이유로 출국 인사에 안 간 건데 저는 아주 소극적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밥 먹는데도 안 껴주고 네. 그리고 행사장에 옆자리도 아니고 옆 테이블에도 못 앉게 잘로 가 막 이러는데 언론사 행사에 네, 매번 그 가서 꾸벅꾸벅 인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자괴감도 좀 들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뭐 다르게 밝히고 선거 있죠. 지원 네. 유세 때문에 못 간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뭐 대통령 행사니까 가려면야 갈 수 있었겠죠. 아 근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유치해 다들. 아 밥 먹는데 안 부르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배웅 안 나가고 이게 무슨 유치원생 이야기도 아니고. 그거는 공감. 아왜 이렇게 유치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어제 오전 어쨌든 배웅은 이제 공식적인 선거 이유로 안 나갔는데 또 만찬은 또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네. 그리고 의원 수가 오늘은 한 20명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심지어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받은 글이 돌더라고요. 의원 명단. 한동훈 그 만찬 참석자 명단이 돌기도 하던데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어제 원래 뭐 그 사진도 약간 뒤늦게 공개가 됐잖아요. 원래 만찬을 하기로 한 장소가 일부 기자들한테 이제 노출됐다는 거 노출이 아닙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꾼다. 일단 바꿨을 때 어지간히도 자기가 이 만찬에 참석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 의원들이 서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도 혹시라도 약속된 사람들이 안 올 수도 그리고 있고. 전체 명단이 공개가 안 됐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받은 글이 도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언론 기자니까 이제 계속 이제 라디오를 보잖아요. 아침에 보는데 지난번에 보통 라디오는 듣죠. 네, 그런데 의원님 요즘은 라디오도 보이는 뭐, 라디오가 있습니다. 보이는 예. 라디오도 텍스트를 있긴 올라온 걸 하지만. 보기 때문에 아. 생방송을 못 듣잖아요. 그런 건데 네. 아니 그 지난번에 지도부 만찬 했을 때도 다음 날에 친한계들 참석자들 최고위원들이 주르르 라디오 나가서 이제 발설했잖아요. 근데 만찬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의 상당수의 친한계 참석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어떤 논의가 되는지를 얘기해 줘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공유됐고 네. 이런 대응책들을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더 많이 모이자 이런 결과물까지 공유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이걸 약속하듯이 언론 플레이 하는 듯한 느낌을 또 준다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아니 네. 일단 그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제 만찬에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어갔다고 하면 네. 국힘 내부에 상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17명의 단톡방 멤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단톡방에서 경기도 이천의 송석준 의원이 그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대요. 그 네. 죽어있던 단톡방이야. 그동안 소원했으니 우리끼리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제안을 해서 네. 성사된 건데 거기에 원래 단톡방 멤버가 아닌 조경태 의원이 참석을 온 것이고.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일선에. 근데 2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몇 명의 현역 의원들이 더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톡방의 멤버가 아닌 아닌데도. 의원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용산 눈치 보느냐고 한동훈 옆에 가기를 꺼려했던 국힘 의원들 그리고 그래서 친한계는 온통 원에만 있고 원내에는 없다. 2명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그게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하면 뻔히 용산에 찍힐 거 알아요.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뭐 장소도 바꾸고 그 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했겠지만 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저녁 모임에 간 사람이 단톡방 멤버 이외에 더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게 몇 맞다면 명이. 그 숫자가 맞다면 20명을 네. 넘겼다면 네. 그렇다면 이건 국힘 내부의 변화예요. 제가 보기엔 상황 변화야. 야 이거 뭐 용산하고 이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내지는 더 이상 보조는 내 못 맞추겠다라는 사람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은 20명이면 사실은 특검법 못할 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세봐도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일로 갑시다 그래갖고 움직일 수 있는 표는 한 2표 정도 됐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그 참석한 의원들은 다 친한계로 봐야 되는지는 조금 부분에 의문이에요. 대해서는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 이거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누구 갔나 적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도 있나 보다. 다 감시자들이었어? 다 감시자들이었어? 대통령이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가서 얘기하려고 봤더니 감시자가 여러 명이야. 아니 왜냐면 재표결하고 이 사이에 텀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프리젠테이션 한번 보러 간 건가? 내가 일로 와도 되는 건가? 정말 뭐 누구도 미래 왔고요, 비전 한번 누구. 보여주십시오. 제가 일로 와도 되는지. 아니 근데 이러면서 이제 만찬을 등에 업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공격사주 의혹 있잖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의혹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공격사주 의혹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신혜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인가 봐요. 열었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김대남 씨는 상임감사직을 사퇴했죠. 네. 그 탈당은 며칠 전에 이미 했고, 한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격 수단 갖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당무감사로 무슨 진상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일단 김대남 씨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에요. 그 당의 당무감사에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든 생각은 뭐냐면은 아마도 백서팀 자체는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백서팀 구성원들을 상대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하겠죠. 네, 우회적으로. 네, 왜냐면은 그게 다 아시겠지만은 백서를 집필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윤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대상을 넓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네. 또 백서 팀에 있었던 누군가가 유출한 것이다 김대남 씨한테. 일부 언론은 그걸 또 썼더라고 실명을. 실제로 썼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무감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당무감사보다 더 주목이 되는 건 김대남 씨거든요. 이분이 지금 사임감사를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국정감사에 나온다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상임감사 자리에 무조건 유지를 하려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지금 거기까지 그만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심경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나올까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지금 이 감사직에서도 지금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본인이 소속된 지금 말 그대로 상임감사 했던 곳은 아마도 정무위 소관이겠죠. 그렇죠.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렇죠.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니까. 근데 증인 채택은 보니 과기정통위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언론 상대로 이제 사주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과기정통위 증인으로 채택된 거라서 정무위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거 낙하산 문제 삼는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뭐 동시다발적인 상황인 건데 그거 어떻게 좀 보시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혹시 국감에 나온다면 우리 평론가님 얘기한 대로 정말 허리띠 풀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때요? 아직까지는 저는 뭐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대남 전 행정관도 그렇고 눈치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눈치 보겠죠. 눈치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좀 아직은 애매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지 않을까. 좀 더 기세가 넘어가는 걸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 폭발력이라는 차원에서는 김대남 씨가 갖고 있는 카드는 그게 어떤 게 됐던지 간에 명태균 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죠. 추측해 네. 보건데 이건 추측인데 김대남 씨가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커지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예, 전화번호도 없다. 예. 네, 전화번호도 없다. 아니 근데 그 전화번호야 있겠지만 아마 직접 연락한 적이 없거나 대단히 드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하나 있을 거거든.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있어요. 이제 대선 때도 이제 수행을 했던 모 인사가 유력 인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연락을 했더라도 그 인사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파괴력은 수시로 직접 연락한 사람만큼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성정이 독하지 못하신 분인 것 같아. 같은 강원도 출신이라는 얘기만 듣자마자 아이고 막 그리고 막 얘기 막 그 술술술 막 그러니까 잘못 상대방에 따라서 얘기를 술술술술 푸는 스타일이에요. 막 얘기하고 대통령 욕은 하는데 여사 욕은 단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사가 무서워서 자신의 그 공격 사주까지 했다가 전략을 수정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아직은 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극복하기에는 성정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에 어찌됐든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이분 입에서 술술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때 이명수 기자가 또 같이 불러가지고 이명수 기자를 동원하든 대지신문에 네, 국정감사장 같이 부르는 거지. 저는 혹시 그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누구 없나 민주당에? 저도 강원도입니다. 아이고! 저는 진짜 이번에 강원도의 힘을 실감했어요. 진짜. 강원도 세더라고요. 아니 여하간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는 보니까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단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강화한 수단이 못 될 것이 예측하셨는데 여하간 오늘 최고위 워딩 같은 것만 보면은 분명히 자기를 둘러싼 이제 예를 들면 공격할 수 있는 세력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시장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감찰권을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써 자기를 비토하는 세력들을 뭔가 좀 한번 정리하고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계속 흔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시키면서 뭐 원내대표하고 원내지도부 따로 불러서 또 바로 연이어서 저녁 먹고 행사장에 뭐 옆에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게 여당 내에서는 작용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여당 의원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그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 이 나한테 한동훈 묻을까봐 잘 안 간다고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한동훈 묻으면 어떡해. 근데 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면서 내가 적어도 당내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1인자다, 제일 센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려고 하겠죠. 여하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찰나에 결국은 첫 번째 시험되는 11.6 재보선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미니 보선이라고 하지만 여하간 부산 같은 예민한 지역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앞서는 지표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하간 야권 후보 단일화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한동훈 대표는 또 다른 그 창의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여권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근데 문제가 그러면 그거로 당대표를 흔들어서 내보낼 수 있느냐?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나가라.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 선거를 진 게 대통령 때문이지 당대표 때문이냐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진 거지 당대표 인기가 없어서 진 거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동시 선거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높이는데 보겠는데 네. 이게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여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국힘 쪽이 유리한 거죠. 보궐선거는 이 투표율과 그 지지자들의 투표 성향으로 볼 때 네. 휴일이 아닌 근무하는 날 네. 어? 평일인 수요일 날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힘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민주당이 승리하면 재밌는 일은 벌어질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저쪽에. 서로 너 때문이야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심판 정서가 조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뭐 하여튼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일단 단일 후보를 저기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부산 지역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약간 초딩스러운 어떤 마인드 때문에 윤통 공항 영접을 안 나간 측면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요 선거에 네.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1박 2일을 그냥 윤통 때문에 뭐 네. 이렇게 마치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여기는 올인해서 반드시 이 국민의힘의 아성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본인한테는 핸디캡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뭐 성과를 보여준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네.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조차 제대로 시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야 그렇죠. 의정 협의체도 네. 그렇고 특검 제3자 발의도 그렇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대통령과는 계속해서 좀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선거에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가 뜨거운 정치권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좀만 더 해요. 좀만 더 해요? 재밌는데 지금. 밖에 대기하고 기다리셔. 있어가지고. 아, 그게 너무 아니,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네, 맞아, 저희가 맞아. 지금 동도자가 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또발 공동. 그러면 방법에 빠르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주인장이죠. 박효석 기자 모시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